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풀어보겠습니다. 올 이민년 2022년 한 해에도 우리 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 집 마련과 집값 안정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정열의 시시각각에서는 올 3월에 있을 대선 후보들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고 알아두면 유용할 좋은 정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합니다. 대전과기대 박유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세종 부동산 정책 시민연대 최정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서용원 대전 지부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다 두 번 이상 출연이신데 너무 반갑고요.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관련 주제 영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지난해 입주가 완료된 대전 둔산권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해 이뤄진 매매 거래는 단 8건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9월에 계약한 2건은 계약이 잇따라 해지됐습니다. 매수자가 기존 집을 팔지 못한 건데 결국 7천만 원의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자기 집이 안 나갈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10월에 갑자기 정책이 바뀌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본인 집이 매도가 안 돼서. 본인 집 안타까운.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2,700건을 넘었던 대전의 주택 매매 건수는 계속 줄어 1,700여 건까지 떨어졌습니다. 1년 전보다 25.6%, 5년 평균치보다 무려 41.3%나 급감했습니다. 전국에서도 1,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가격 상승폭이 가파른 데 따른 피로감에 금리 인상 그리고 높아진 대출 문턱이 거래 절벽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자기 자본이 그래도 50% 이상 가지고 하신 손님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영끌이한 친구들이랄지 이런 친구들은 상당히 위험 리스크에 처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매매가 안 되고 가격이 하락하되면 2중 3중구에 힘들어할 수도 있다. 부동산 광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지역 부동산 시장은 올해부터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더욱 조정을 받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네, 시시각각 매 방송이 중요하지만 오늘 방송은 꼭 보셔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올 한 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새 부동산 전문가께서 현재 1월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한두 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말이 떠오르실지요? 네, 소개해 준 순서대로 박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그 이유는 우리가 터널은 들어가면 답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터널 중에서도 끝이 좀 보인다든지 어느 정도까지 가면 이제 밖으로 나가겠다 이러면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덜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으로 휠지 또 언제 끝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예상할 수가 없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터널이 끝은 있죠. 안 보여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언제일지는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네, 우리 최 대표님. 저는 뜻밖의 성취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모든 정부라든가 어떤 정책들이 계속 시행왔는데 이제는 뭔가 어떤 외부적인 요건, 물가라든가 금리 또 미국의 어떤 긴축 재정이 합쳐서 이제는 뭔가 부동산에서 안정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뜻밖의 성취. 예. 예. 뜻밖의 성취. 세 분 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서지 부장님은요? 저는 이제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0대 대통령은 부동산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후보님들에 보면 공약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부동산 정책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20대 대통령은 부동산 대통령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세 분의 이 표현이 여러분께 잘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20대 대통령, 부동산 대통령, 뜻밖의 성취,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자, 최대 관심사는 뭐 분기별로이든 아니면 전체 올 한 해 전체로 보자면 상승세인 것인지 뭐 유지세이신 것인지 혹시 하락세일 수도 있는 것인지 세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서 지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누구도 가장 어렵고 지금까지 이렇게 궁금한 가격이 질문인데. 급격하게 상승하리라고 누구도 예상을 못했지만 또 반면에 또 앞으로의 또 미래의 우리 부동산 시장 역시도 쉽게 예측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오른 것만큼은 빠지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우하향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 대표님. 그 올해 당장 1월부터 어떤 긴축적인 어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어떤 경기 흐름은 보합 또는 하락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비슷한 분위기로 짚어주시는데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뭐 저도 두 분 말씀에 동의하고요. 뭐 가격이라는 게 결국은 수요 공급인데요. 수요는 줄이고 있고 공급은 좀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세, 보합세,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 부동산 전문가께서 같은 입장이신 이유는 아마 근거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 공급 쪽도 말씀해 주셨고 정책 기조를 지금 짚어주신 건데 우리 세종과 대전이 또 한때 가장 전국 부동산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어떤지 실물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부지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거래량이 실종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아까도 잠깐 앞에서 방송에 나왔지만 전부 40% 이상이 아니라 저희들이 실무로 느끼는 거는 뭐 거의 70% 이상 거래가 실종됐다라고 저희 느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매수 문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거래가 없기 때문에 매수 문의도 없겠지만 매매 물량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반면에 매수자들의 세력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셋째는 거래 가능 금액을 가늠할 수가 없다.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춰야 매수자들이 매수에 가담을 할 수 있을지 그 거래 가능한 금액을 지금 점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금액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넷째는 모든 사람 다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공유주자들은 잠정적인 어떤 그 휴업 상태다. 생존권에 상당히 위협을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유사들 입장에서는 이 겨울에 한겨울의 그 한파보다도 지금 이 거래의 절벽이 더 무섭고 때로는 또 우리 공유사들도 다른 또 이직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약해 봤을 때 이 부동산 열풍만큼이나 지금 이 현재 이 시장은 정말 참 어렵다, 춥고 참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뜨거웠던 열풍, 광풍이 이렇게 또 썰렁한 거래 절벽도 차가워진 데는 아마 소비자들의 어떤 인식이 있었겠죠? 어떻습니까? 세종 쪽은 어떻습니까? 세종 쪽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2000년 상승률 1위를 달성하면서 어떤 세종시의 어떤 집값이 상승됐었는데 2020년 뭐 세종시 천도론도 나왔었고 그리고 집값이 거품으로 올랐는데 이번에 또 20대 국회에서 국회 이전 세종시 분원 한 곳도 통과되는 상황에서 하면은 대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열풍이 광풍까지 이럴 상황인데 지금은 아예 뭐 차분하다 그 냉랭한 실정이고요. 그리고 세종시 부동산은 2000년 하반기부터 계속 6개월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또 6개월 동안 하락하고 있는 것은 유일한 지역이 세종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부터란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예. 2020년, 예, 2021년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원인을 좀 살펴보면 몇 가지가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급격한 가격이 올라서 지금 세종시로 유입되는 인구들을 살펴보면 한 수도권이 한 15%에서 20% 정도 돼요. 그 나머지가 한 40%가 충청권인데 특히 대전에서 많이 유입이 됐는데 한 2000년 초반에만 하더라도 20년 초반? 예, 20년 초반 그 대전하고 세종시의 집값 차이가 1.1배 정도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그 유입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1.6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세 차이 때문에 옮길 수 없는 여건이 됐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의 어떤 매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 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작년에 이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이제 하락 추세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세종시 자체도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최근에 몇 년 부동산 상황을 좀 살펴보면 세종이나 대전이나 혹은 충남 혹은 충북 지역까지도 같이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이 좀 같은 걸 좀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이 이제 떨어지면 곧 대전이나 충남 쪽도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좀 그런 우려가 이제 현실로 좀 나타나면서 유성이나 서구 지역에는 가격 하락의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1월 3일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니까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하락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변적으로 조금 더 퍼져 나갈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분위기로 갈 것 같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집값이 하락된다는 것은 이제 수치적이고 경제적 표현인데
무주택자 없는 분들한테는 하락이 안정화라는 의미로 다가올 것이고 네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하락이 자산의 손실이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로 다가올 텐데 어느 것이 그래도 전 국민에게 합당한 정도의 유연화 전략 혹은 그 경착륙, 연착륙이 될 수 있을지 우리 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유주택자, 그 무주택자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무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가격이 안정이 되면은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훨씬 가능할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저 무주택자라든가 청년 어떤 초임자들은 어떤 그 요즘 그 대출 규제 때문에 예. 어떤 그 금액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에 유주택자들은 지금 그 대출금리 압박 때문에 예. 지금 그 보유세에 대한 강화라든가 다음에 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서 무주택자, 유주택자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대출이라는 변수가 하나 있죠. 예. 무주택자분들도 본인이 다 전액을 지불하고 사실 여력이 있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서 지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는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에 너무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급락하는 것도 또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동산 이 시장이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어떤 그 시장의 논리에 맞춰서 자연적으로 가격이 좀 시장에 맞춰서 형성이 되는데 너무 급락 시장과 또 급등 시장이 반복된다고 보면 이게 더 저는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주택자들이나 또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도 똑같이 지금 다 밤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밤을 보내고 있다 할 정도로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자들 나름대로 지금 고민이 많고요. 무주택자들은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때문에 또 잠을 못 이루고 이런 지금 그 시국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빨리 어떻게 개선이 되려고 보면 시장 논리에 맞춰서 가는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려면 공급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으로 하는 거는 단시간 내에 어떤 그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 맞춰서 공급 위주의 시장으로 가는 게 가장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란 것은 이제 건물이 아파트나 이 주택이 지어져야 되는 그렇죠. 그 실제 현상이 있어야 되고요. 수요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주로 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라서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가장 가격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공급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클 것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가격의 수준을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조절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원론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살면서 주거라는 게 꼭 필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적정 가격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걸 본다면 당연히 소득과 관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득 대비 얼마나 가격이 적정한가라는 걸 따지면 특히 뭐 수도권이나 서울을 중심으로 볼 때는 적정하지 않다라는 게 훨씬 더 많을 것이고요. 뭐 지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정하다라는 데가 있을 것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부동산 가격의 변화 또 어떤 적정한 가격의 선정, 그러니까 정부의 노력으로 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타겟팅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가격이 안정화되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고 앞으로 그 방법론을 시장과 소통하는 측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올 이민년 새 부동산 시장 중요한 선거가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6월에는 또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중앙 권력과 또 지방 권력이 재편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전체적인 한번 전망을 짚어보고 자세한 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지 부장님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부동산 대통령이고 지금 현 정부의 지금 정책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아까 전자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그래서 좀 규제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어제도 이제 이재명 후보님도 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걸 일정 부분 인정을 하면서 잘못됐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규제로 가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부동산 정책에 보면 공급이나 물량이 부족하면 공급 위주로 갔어야 되는데 규제로만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하락 또는 영착륙 우에 향했을 때는 그 부담이
조세로 부담했던 부분이 국민들이 결과적으로 다 떠안아드는 그런 부담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어떤 그거로 부르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급 위주로 가는 게 규제 일변도보다는 공급 위주로 시장 논리에 맞춰서 가는 게 가장 적합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문가들과 보통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라면 당선되기 위해서 각 캠프마다 그쪽으로 공약을 내놓겠죠. 어떻습니까? 전망은? 근데 이제 지금도 보면은 그래도 그쪽의 정책보다는 이제 어떤 표를 많이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주택자분들이나 또 주택을 없는 분들의 또 이런 분들은 어떤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의 우하향이랄지 하락을 또 요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표도 의식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어떤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더 잡으려고 하는 이런 정책에 또 표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대선 후보자들은 그런 표까지도 의식을 한다고 봤을 때 어떤 단기 내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또 규제 일변도에 지금 일변도로 가는 정책도 지금 없지 않아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 반면에 지금 이제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규제보다는 또 어떤 공급이랄지 일시적으로 또 어떤 완화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또 국민들의 어떤 그 표를 또 얻으려고 하는 그런 지금 정책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어떤 정책이 보면 어떤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정책이 정권이 바뀐다든지 또 사람 국토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조금 지나면 또 좋아지겠지, 또 변화가 되겠지.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어떤 일관성이 없다라는 게 국민들이 신뢰를 잃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정책을 가진 대통령을 뽑는 것은 국민들 유권자의 몫인데 그렇죠. 그 5년 안에서라도 좀 일관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수십 번의 정책이 나왔는데 이것이 과연 백약이 무효라는 소리까지 나왔을 정도라서 일부 사과도 있었고 실패를 자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최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 전체 인구 중에서 예. 무주택자들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은 편인가요? 조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것이 다 표로 온다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쪽에 더 주안점을 두냐에 따라서 이 정책 기조가 달라질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 기조는 그 무주택자에 우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층이라든가 또는 서민들에 대한 무주택인데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그 보유세 강화라는 부분은 대부분 그 정부 대선 후보들도 뭐 강언하고 있지만 어떤 그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 그 어떤 그 진입 장벽이 높고 또 대출 금리가 강화돼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청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 강화라든가 또는 DTI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대출비를 강화를 함으로써 영끌해도 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영끌에서 사면은 또 보유세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지금 아까처럼 보유세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팔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박 교수님, 예. 생애 최초로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대출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워낙 그 비싸니까 말이죠. 네네. 각 계층별로 이렇게 세세하게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뭐 입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도 우리가 LTV나 DTI 규제에서 보면은 이제 추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에게 추가적으로 더 한도를 높여주고 하는데요. 예. 이번 대선에 나오는 공약 중에 하나도 신혼부부나 아니면 청년에게 LTV 비율을 뭐 80%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주택 자체 가격을 낮춰서 원가 주택 뭐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는 우선 기본적인 전제는 이제 당선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국민들의 얘기도 들어야 될 것이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보담는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약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즉 무주택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을 저는 포기할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어떤 우리나라의 제도 하에서는 집을 살 수가 없다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 또 하나의 또 사회 문제가 되고 부작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신혼부부, 무주택자들, 뭐 청년들 이렇게 아직까지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또 그분들의 중심이 되는 정책들이 앞으로의 정부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말씀 나오신 김에 대출 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네. 꼭 필요한 내용 핵심만 좀 정리해 주시죠. 내용이 조금 많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작년 4월 29일에 발표가 되고 시행이 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근데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작년 10월 26일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새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올해 7월부터 예상이 되었던 이런 관리 방안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2단계가 1월로 당겨지고 내년으로 돼 있던 부분은 이제 올해 7월로 당겨지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DSR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기존에 있는 DTI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내 연봉에서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원리금에 대한 부분을 한도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출의 한도가 줄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DTI와의 비교를 한다면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만을 계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모든 대출을 다 카드론을 예, 포함해서 한도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7월 정도가 된다면 주담대나 신용대출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DSR 규제 우리가 뭐 LTV, DTI 이렇게 세 글자 영어 약자로 많이들 이렇게 언론에서도 말씀을 하셔서 이 DSR 규제가 되면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한 대로 어쨌든 규제가 좀 강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대출 쪽에서 보면. 그렇죠. 지금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지금 2억 이상 지금 대출을 받는 사람들 DSR 적용이 되고 있고 이제 7월 1일부터는 이제 1억 이상은 DSR 적용이 된다고 한다고 봤을 때는 그만큼 그러면 대출을 이용해서 이제 집을 사는 거는 어렵다. 특히 서민들이 무주택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DSR이 적용이 된다면 가장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1금융권에 같은 경우에 DSR이 40%가 적용이 돼 있고 2금융권에서 60%에서 50% 정도 지금 낮게 DSR이 적용이 되는데 실소유자들의 이렇게 봤을 때는 그 구매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DSR이 10% 정도가 하향됐을 때 연소득 5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 기준으로 해봤을 때 보면은 대출 기존에 막 1억 3천만 원에서 대출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1억 한 1천만 원 정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약 5천만 원까지 대출이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대출로 인해서 거래는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래가 급감한다 그러면 가격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도 침체기 또 덜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피해는 또 고스란히 어떤 있는 자들보다는 어떤 없는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여기서 하나 또 덧붙이자고 하면 앞서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어떤 규제 일변도로만 이렇게 잡는다는 건 저는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해서 유류세가 기름값이 막 올라가니까 어땠습니까? 정부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좀 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거기다 유류세를 더 강화하면 그 기름값이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역시도 매일매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서 거래세랄지 보유세랄 특히 양도세 같은 부분을 더 규제를 통해서 규제차 강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팔 수가 없죠. 세금을 30% 중과세 내고 나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 70% 이상의 어떤 세금을 내고 나면 보험료 빼주고 그다음에 대출 금액을 빼주고 나면 실제로 자기 손에 쥐는 게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게 그렇다면 그만큼 그 매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살 때는 또 고가에 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규제 일변도로 가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빨리 이런 부분은 규제보다는 완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딜레마가 없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일단은 집을 사야 좀 마음이 그렇죠. 놓이고 일생의 소망인데 예. 정부 입장에서는 없는 살림에 대출을 많이 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올 것이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예. 이제 세입자 어떤 전세금 대출도 중요하지만 전세금 대출보다는 무주택자분들이 제가 봤을 땐 집을 작은 거나마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전세난도 해결이 되는 예. 거고 나중에 주택난에서도 아무리 자기들이 살고 있으면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른다 해도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거든요. 근데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가격이 막 이렇게 뛰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세금 대출보다는 무주택자들이 영원히 내 집에 살 수 있는 자그마한 집이나 살 수 있도록 어떤 그 주택 구입 자금을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냐라고 네.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자금 중에는 구입 자금에 들어가는 대출이 있고 전세 자체도 크기 때문에 또 대출을 예. 받는 수요가 있네요. 네. 이 부채 관리 방안이 실수요자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부채 관리 방안은 지금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 자산 구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평균 소득은 높지만 급변층이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가 올라게 되면은 세종시의 어떤 시민들이라든가 또는 일반 그 유주택자들도 어떤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특히 세종시는 전세가율이 4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갭 투자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세종시 주택가 구조는 외부의 이제 관의 수요에 있어서 대출 규제에 더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 규제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긴축 재정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올 1.75%가 된다면은 실질 금리가 예금 금리가 2.5% 이상으로 어떤 수렴이 된다면은 세종시의 투자 가치는 굉장히 크게 악화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주택을 어떤 상승세가 멈추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실제 주택 소유자들은 강화된 어떤 보유세 부담이라든가 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감당해야 될 구조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다주택자는 어떤 더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매물을 내게 되면 아까처럼 어떤 무슨 양도세라든가 이 부분 때문에 내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 그 매물이 누적지게 되면은 계속 시장은 더 악화일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박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두 번째 나온 거에 보면요,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DSR 규제를 전세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차후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또 급격하게 오를 경우, 잡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도 전세 적용한다?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결국은 이러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분들만 부동산에 투자하는 또 오히려 거꾸로 역차별이 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매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전세 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전세 수요가 또 다시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세가와 또 매매가의 차이는 줄게 될 것이고, 즉 전세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전세 가격 상승을 하면 또 전세 자금 대출은 또 증가할 것이고, 그럼 가계 대출이 또 증가를 하게 되면 그 DSR을 또 전세 대출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거기다 또 적용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계속 규제하는 것이 과연 능사일지는 답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우리 대전 세종 의조 보자면 이 대출 규제가 상당히 지금 조정 국면에서 하락세까지 가게 한 변수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올 상반기 혹은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까지 어떤 흐름이 있을 것으로 한번 보시는지요? 혹은 후보자들에게 이 시민들이 어떻게 이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또 시민으로서의 바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후보들의 정책을 아마 지금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에게 표를 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될까 이런 그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대부분의 지금 시민들이 봤을 때는 있는 분들은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분들의 가장 큰 소원은 자기도 팔고 싶다. 자기들의 퇴로를 좀 열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아까 전에 잠깐 제가 언급했듯이 팔고 싶어도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담 때문에 너무 팔 수가 없다. 그리고 보유하자니 지금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담 때문에 또 보유하기도 더 힘들다. 또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출 규제가 되고 또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서 또 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또 없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누구나 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현 정부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담은 한 1년 정도라도 다주택자들이 좀
뭔가 물건을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퇴로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한시적으로라도. 있는 거예요. 예, 한시적으로라도. 근데 부동산은 워낙 그 단위가 크기 때문에 꽤 6개월 혹은 1년 정도 줘야지 그렇죠. 효과가 최소한 뭐 3개월, 4개월 이거 가지고는 정말 예,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고요. 최소 1년 정도는 양도세를 뭐 완화한다는 게 아니라 중과세만큼이라도 그것만이라도 좀 일정 기간 유예를 좀 해준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완화 효과인 거죠, 그게. 네, 그렇죠. 그 물건이 매매 시장에 나올 수 있고 또 그만큼 그분들은 가격을 인하해서 팔을 수도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매수를 생각했던 무주택자분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 때문에 예. 아마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떤 후보가 그런 정책을 좀 펴고 있을까에 대해서 아마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 대표님, 우리 서지 부장님 입장은 지금 사실 모든 이 세금을 줄이고 완화하는 입장으로 가는 것이 좋다. 예. 그리고 대출 규제도 이런 식으로라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는데 예. 어떻습니까? 대출 규제와 이 세금 취득세, 뭐 보유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부터 증여세까지 예. 어떤 기조로 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지부장님하고 똑같은 의견인데요. 어떤 보유세 완화라든가 또는 대출금리 완화라든가 해서 어떤 서민들이 집을 편히 마련할 수 있고 또 다주택자들도 매물을 내놔서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테러가 딱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민들과 또 다주택자가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 어떤 대선 후보들이 그런 공약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까지의 주요 후보들은 규제 완화 쪽으로 기조를 잡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세세한 건 조금씩 다를 네, 수 있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일단 3월에 대선이 먼저 있기 때문에 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 핵심 짚어주시고 혹시 차이점이 있다면 좀 안내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태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현 정부의 정책을 좀 수용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시장을 이해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의 모든 정책들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이제 정책적 실패를 강조를 하면서 이제 시장의 기능을 좀 강조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본다면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두 후보 모두 250만 원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 현 정부에서 계약하고 있는 물량의 어떤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25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던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서 두 후보 간의 색깔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100만 원 정도를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로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중에 130만 원을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수도권에 집중을 시키겠다. 그래서 신혼부부나 청년이 조금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원가 주택이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똑같은 물량이긴 하지만 거기에 색깔 차이가 조금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세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제 국토보유세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초창기에 이제 이게 이제 토지이익 배당제로 이제 명칭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한 이런 공약을 내셔오셨고, 근데 그것도 지금은 한 발 좀 물러선 상태이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께서는 시장 친화적이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종부세를 재산세에 편입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특히나 이제 세제 같은 경우는 올리는 게 좋다, 내리는 게 좋다라고 딱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맞게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요구 이런 걸 통해서 세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어떤 정책적인 의지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본다면 윤석열 후보는 시장의 고유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더 중점을 두겠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역시 상대적인 진보 성향, 보수 성향에 따라서 그 기조를 네, 유지는 하되 워낙 이 부동산에 대한 아우성이 크기 때문에 규제 완화 쪽은 두 분 다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후보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럼 보유세든 이 양도소득세든 지금 완화하는 이 추세 움직임 어떻습니까? 완화하는 추세는 다 그 두 후보가 가지고 있는데 시장 반응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어떤 그 양도세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지금 현행 상황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직이라든가 또는 취약 이런 일시적인 이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때리고 그다음에 그 상속 지분을 해서 어떤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인정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전통 가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 또 1주택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 가구도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매기게 됐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꼭 이번에 어떤 정권에 이거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완화에 대한 추세를 방향을 갖고 두 후보들이 좀 신경 쓰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제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이시고. 예, 예. 아까 잠깐 나왔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중 부담일 수 있으니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고 이 종부세는 각 지역으로 내려가는 소중한 재원이니 이걸 또 너무 없애거나 줄이면 안 된다는 입장이 있는데 서 지부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정부의 입장도 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특히 세계적인 어떤 지금 추세가 지금 보면 거래세는 상당히 완화를 하고 있고 보유세는 강화를 하는 그 추세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아마 종부세를 지금 그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이는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많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다주택자들 분들에서는 일정 부분 정부에서 미리 사전에 예고를 했고 그렇지만 또 그 틈바구이에서도 봤을 때는 아마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또 법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어제도 세무서에 이제 들어가서 상담을 좀 해봤는데 처음에 그 고지서를 받아보고 한 달 정도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법인 소유자들의 어떤 불만 상담 전화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그 민원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법인 소유라고 해서 무조건 법인 소유한테는 일괄적으로 적용을 했다는 얘기죠. 3%, 2주택 미만은 3%, 3주택 이상은 6%를 적용하다 보니까 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은 전부 다 투기로 봐버린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법인이 기존의 주택을 매입을 해서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법인이 뭔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신축을 한 건물에 대해서도 그 건물에서 종부세를 그렇게 3%, 6%를 부과하다 보면 법인인은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종부세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다 처분을 하려고 할 겁니다. 예. 처분 안 하고 버틸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종부세를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3%, 6%라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법인이 또 어떤 게 또 어피가 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세무서한테 물어보니까 법인이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신축을 한 경우에도 공실 상태로 놔두면 종부세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임대를 놨을 때는 종부세를 부과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럼 어피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법인이 신축을 해서 분양이 안 됐으면 임대를 놔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야 또 임대 물량도 좀 늘어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뺀다면 법인이 갖고 있는 거는 공급 자체를 차단하는 또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역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를 이번에 부과하는 데 있어서 봤을 때는 어떤 시장에 또 전반적인 또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여론을 좀 수렴하지 않고 시장의 어떤 그런 그 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한 종부세 부과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 종부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시장의 논의를 좀 많이 들어서 좀 개선할 부분이 참 너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치를 하되 존치를 법인이 하되 소유한 분에 그렇죠. 대해서도 너무 세세하게 살필 필요가 일괄적인 있다는 잣대로 말씀이시죠? 갖다 대는 거는 네. 이거는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마찬가지로 지금 법인세 말씀하셨는데 법인세 부분뿐만 아니라 법인이 가지고 있는 예, 법인이 재산 가지고 부분. 있는 재산 예, 종부세. 종부세인데요. 종부세 부분은 지금 그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처분을 유도하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퇴로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거거든요. 뭐 4개월, 6개월 해가지고 뭐 완전 면제 뭐 50% 하는데 그래서 어떤 그 다주택자 뭐 법인 포함이죠. 그래서 어떤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굉장히 유효하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때는 보유세를 더 강화해가지고 어떤 수요를 공급할 수 있게끔 하는 상태가 좋겠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종부세 이 세제 자체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신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지금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그 부분을 좀 바꾸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선 존치를 하되 그 지금 이중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바꿔서 어떤
보유세 개념을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박 교수님, 토지이익 배당제라고 이제 국토보유세라는 이름이 세금을 계속 매기는 것 같아서 아마 이 용어를 바꾼 것 같은데 네. 뭐 국토보유세든 토지이익 배당제든 네. 그 필요성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토지 배당제, 뭐 국토보유세 기존에 나왔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전 국민에게 세금을 1% 정도 걷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소득 계층에 맞춰서 아니면 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내고 적게 갖고 가고 부동산을 일정 수준, 그러니까 일정 선의 밑에 계신 분들은 내가 낸 거보다 더 많이 돈을 받게 되는 예. 이런 거를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뭐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더 이익이 됩니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걷겠다라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재분배 정책 예, 입장으로 재분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더 세금을 강화되는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 여론의 그런 좀 심판을 좀 받아서 좀 잠시 이제 주춤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세 저항이 이렇게 우려가 되고 또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책이 지금까지 계속 규제 위주로 가다가 또 급격하게 완화가 돼버리면 또 시장은 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라는 게 나올 때 우리가 방향성이라는 거는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 정책의 정도라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급격하게 변하는 거는 시장의 혼란만 야기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어떠한 정책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정책의 선결 과제는 우리 부동산 시장의 동의를 좀 얻고 정책이 좀 시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분의 입장이 약간씩 온도차가 있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문하는 바가 같은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쪽도 한번 짚어주시죠, 서지 부장님. 지금도 우리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그 어떤 그 부동산 가격 안정화 차원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현 정부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어떤 규제나 징벌적 규제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랄지 어떤 그 공급을 확대해서 시장 논리에 맞게끔 이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징벌적 어떤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그 세수나 확보된 그 금액만큼은 시장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공급 확대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일관되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편인데 시장에서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그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공약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불로소득 자체를 불가능한 정도로 과세를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저는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디에든지 이 투자 세력들이 좋게 생각하면 뭐 투자고 나쁘게 생각하면 투기지만 불로소득 자체를 불가능할 정도로 어떤 소득이 없을 정도로 할 정도로 규제를 하겠다는 거는 상당히 참 위험한 발상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 시장이 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급 자체가 차단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어떤 그 규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급하는데 좀 원활하게 빨리 속도전 있게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공급 완화 쪽 공급을 하는데 어떤 정책을 완화해 줌으로 해서 빨리 공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예. 그런 정책을 좀 방향을 좀 선회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기는 근절해야 되지만 투자 성격이 있다면 그것은 세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예, 예. 일관된 말씀이시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5,300만이 처한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촘촘하고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 예. 이걸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과제 잠깐씩은 나왔지만 조금 총론으로 정리해서 주문하신다면 어떤 걸 주문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본인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국토부 장관이 되신다면 네. 내가 뭐 2년짜리가 될지 1년짜리가 될지 네. 한 5년 동안 신임을 받아서 하게 된다면 이건 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박 교수님. 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요, 우리가 이제는 단정지어서 실패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책적 기조나 그 내용적인 측면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정책과 수립 그리고 실행의 단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장의 소통이 부족했다. 그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정부의 실패, 이런 시장의 어떤 혼란이 국민에게 좀 전가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5월이면 차기 정부가 시작될 텐데요. 뭐 어떤 당에서 정권을 갖게 되더라도
현재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값비싼 교훈으로 잘 삼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미 내용들은요 충분히 다 알고 있고요.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정책을 어떠한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위해서는 공급자, 수요자 등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구성원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구의 창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협력 시스템 예. 이런 것들을 갖춰놓고 시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기구와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고요. 예, 최 대표님. 저는 올해부터 금리가 압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 무주택자들에서 대출 규제 때문에 구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원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대출 비율을 늘려주거나 또는 장기 저리 대출 같은 대출 방안을 좀 해주시려고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가계 압박이 심해지기 때문에 어떤 금리 완화할 수 있는 예. 대출 금리 완화는 별도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재 부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중간중간 강조하셨기 때문에 네. 핵심적인 것만 제시해 주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정책에 보면 정책을 발표를 안 해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 이렇게 혼란이 온 건 아니거든요. 27번, 28번 이상을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책 발표할 때마다 현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또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국토부 장관 되면 국토부 장관이 제가 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네.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러려고 보면 혼자의 생각보다 국토부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야가 저는 따로 이 부동산 정책에만큼은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 그다음에 시민 단체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좀 수렴을 해서 빨리 정책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좀 늦더라도 예. 모든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래도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저는 가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그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을 해서 좀 늦더라도 좀 완벽한 정책을 해서 정권이 설령 바뀌더라도 이 정책의 기준은 흔들림 없이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저는 가겠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일종의 싶습니다. 부동산위원회 같은 기구가 있어서라도 그렇죠. 꼭 소통하고 시장을 살펴봐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을 근데 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어떤 기조에 맞는 정책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끝으로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실소유자분들 또 무주택자분들이나 1주택이지만 꼭 다른 주택이 더 필요하신 분께 좋은 실생활 정보 하나 주시고 두 분께도 총평을 해주겠습니다. 서지 부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무주택자 분이라면 너무나 고가의 주택을 어떤 그 투자의 개념으로 좀 보지 마시고 우선은 내가 거주를 하면서 그 안정이 된 다음에 투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수요자라면 자기 형편에 맞는 주택을 좀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약에 어느 정도 기회가 좀 된다는 분들은 기존의 높은 가격보다는 청약 쪽으로 최대한 이용을 해서 청약을 통해서 당첨을 해서 내 주택을 마련한 기회를 좀 꼭 잡아보시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세한 건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예.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최 대표님. 저는 시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예. 오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시기가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건 뜻밖의 어떤 성취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어떤 외부 금리라든가 어떤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대의 어떤 대통령은 우리 하나라의 우왕처럼 취시에 성공해가지고 성군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가 대통령 어떤 후보들이 이번 기회에 어떤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절호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예. 어떤 주변 요건들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세계적인 조류에 따라서 뜻밖의 성취를 부동산 안정이 될 거라고 믿고 예. 싶습니다. 기회가 왔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요. 예. 박 교수님.
네, 뭐 무주택자, 1주택자 다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옮기거나 이런 문제 신경 쓰실 텐데요. 없으신 분들, 지금 무주택으로 계시는 분들은 분양 쪽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 분양 시장 가격은 크게 변동성이 없습니다. 매매 가격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집을 마련하는 걸 주저하시는 분들은 분양 가격에서는 크게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분양 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유리하실 것 같고요. 다만 분양을 받으실 때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DSR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잔금 대출 경우에는 DSR 규제를 받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이동을 하신다라고 할 때는 기존에 있는 대출 같은 경우는 연장 시에는 DSR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택을 구입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신규로 대출이 들어가면 그때 또 DSR 적용이 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잘 검색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에게 이렇게 카운셀링을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치권이 부동층에 쓰는 신경 이상으로 부동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분의 열띤 토론 감사드리고요. 올 호랑이의 해인데 우리 가가호호 집집마다 조금 더 안심하고 내 집 마련 잘하고 또 우리 전체 부동산 시장이 좋은 평판을 받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노정열의 시시각각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dream smoky midnight. This is a roastery. Roastery everywhere. Rev. I feel warm breeze. This is a roastery. Roastery everywhere. Rev. I dream smoky midnight. This is a roastery. Roastery everywhere. Rev.